자, 봅시다. 오늘은 이감 39권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어디냐 6쪽 가볍게 우리 성리학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계 이환과 율곡 이의의 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퇴계 이황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보수지. 옛날로 치면 플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양으로 치면 이 율곡이의는 진보적인 개혁가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은 어떤 기존의 보수적인 질서를 강조하죠. 요 정도만 이해하면은 되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 자, 볼게. 수기치인을 강조하는, 자, 수기치인 이게 뭐죠? 자신을 닦아서, 그쵸? 여기서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인간상이에요. 그 인간에 도달한다는 강조하는 성리학은 수기는, 그죠? 근본적으로 수기는 근본으로, 치인은 말단으로 간주되곤 한다. 남을 다스리기에 앞서, 그쵸? 여기 보면은 이 성리학의 가장 큰 기본이 이거거든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게 한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성리학의 덕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수신이라는 거야. 이 수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수신. 제가 경제할 때 이거야. 그 다음에 치국, 다스린다 치, 평천하. 알겠죠? 자, 볼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남을 다스리기 앞서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아라. 그죠? 자, 수기의 방법을 다루는 수양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희의 견해를 수용했다. 이 주희는 성리학의 창시자. 얘를 그래서 주자라 그래요. 수양론의 마음에 관한 학문이 심성론의 토대를 두고 있다. 심성. 그죠? 수양론에 있어 퇴계 율곡의 차이는 심성론의 사단과 칠정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대한 관점의 차이다. 사단이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 여기 보면 밑줄 측은지심, 그렇죠? 수호지심. 자, 네 가지 단서야. 우리가, 자, 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죠. 그래서 잠시만. 자, 얘들아,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죠. 본성은 선하다 이거야. 자,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단, 칠정을 얘기해요. 네 가지 단서. 우리가 왜 선한지에 대한 네 가지 단서라는 거야. 자, 사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사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너무 쉽죠. 네? 저기 있어요. 몇 개 남아 있어요. 누구? 아, 어. 자, 여기 보면 인이 예지 단서가 된 네 가지 마음. 인, 측은지심, 그 다음 의에서 나온 수호지심, 예에서 나온 사양지심, 사양한다는 마음이고요. 지에서 나오는 건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렇죠? 옳고 그른 걸 가린다 이런 거고, 이는 측은한 마음, 그렇죠?
의는 부끄러운 마음, 그쵸? 이걸 좀 알아둡시다. 부끄러워하고 수는 부끄러워하는 거고 오는 미워한다 이런 뜻이야. 남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봐봐 내 말이 맞지? 선한 거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성선설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타고난 본성을 발현만 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기 몸을 닦는다. 이게 수양론이에요. 타고난 본성을 발현만 시키면 되니까. 이런 관념인 거야. 이해되지? 왜 얘네들이 이런 쓸데없는 거에 목을 매는지.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옛날부터 막 맨날 똑같은 거 글 읽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봅시다. 7정은 내가 7가지 마음이에요. 자, 기쁨, 노여움, 슬픔, 그죠? 감정. 주의에 따르면 만물의 존재는 이와 기로 들어져 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알 겁니다. 그죠? 이는 뭐죠? 이는 뭐죠? 이치. 자, 이치를 아는 본성이야.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라 그랬지. 세상이 운행하는 원리예요. 원리. 이게 바로 리야. 리. 원리. 그 다음에 기는 어떤 세상이 움직이는 하나의 현실이죠. 그렇죠? 실체.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봐봐. 원리만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죠. 어떤 실체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는 서양철학에서 하일레라고 해갖고 진료라고 해요. 진료와 형상 이 두 개가 form 형상이 적어봐. 형상과 진료 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어떤 진료를 형상에 넣으면은 어떤 물질이 나오죠. 근데 형상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요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자, 됐죠? 이와 기, 형상과 진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도는 그럼 뭘까? 이게 바로 form, 형상이죠.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리라고 합니다. 아니, 동양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원리예요, 원리. 자, 근데 반도체 재료는요. 모래죠. 그렇죠? 뭐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일레라고 하고 이걸 진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동양철에서는 기라고 하고요. 그렇죠? 요거야. 간단하죠. 그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야. 잘 봐, 얘들아. 자, 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누구겠어? 그러면은 퇴계 이황이겠어, 이이겠어? 이황이 이에 목숨 걸겠죠. 왜? 이 사람은 꼰대니까. 그죠? 이황은 보수예요. 당연히 이 형상이 중요하다고 봐. 야, 형상 없이 진료가 나와? 형상 없이 뭐 실체가 나와?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 진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이이죠. 이이는 실천주의자예요. 실천적 개혁가입니다. 율곡 이이가 하라는 대로 10만 양병했다면 절대 대한민국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구 꼴통들은 이 사단 칠정 논쟁에서 나 참 한심한데 이 사단에 집착하는 인간들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정을 누르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조선의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선비 문화라고 흥분하거나 뭐 박수치거나 울거나 그죠? 히, 노, 에, 락, 애오욕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어때? 울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이런 거 훨씬 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사변적인 이 형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양 철학은 이렇게 맞춥니다. 그죠? 자,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는 진료로 둘은 섞여 하나가 되지만 서로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자, 분리되지도 않죠. 그렇죠? 이 둘은 절대 떨어지지 않지. 자, 그래서 주의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와 기가 함께 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퇴계는 만물이 이와 기로 이어졌던 주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여기서 우리 기대승이랑 싸웠던 거 기억나요? 이 부분 수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 사단은 이가 홀로 발현된 것이고 칠정은 기가 홀로 발현된 것이다. 도덕적 선인 사단이 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와 섞인다면 순수한 도덕 감정 이해할 수 없다. 자, 여기 봐봐. 선한 사단이 그죠? 여기 보면 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 희, 노, 애락, 애오, 욕. 이거는 우리의 욕망의 영향을 받으니까 순수한 도덕 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퇴계는 사단으로 상정되는 마음의 덕성을 함양하면 거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경, 별표. 이건 진짜다. 우리 이때 옛날에 윤리 때 나왔는데 지금 니네 나오냐 이거? 지금 윤리 이게 거가 살 것자야. 경은 공경하다 이런 거예요. 공경 얘를 추구하는 마음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거경. 알겠죠? 공경하는 마음에 살다. 그다음에 궁리는 이치를 공구하다 이런 건데 이치를 연구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궁은 이제 궁극에 이럴 때 궁은 다다라다, 이치에 다다라다 이런 거예요. 궁리. 이치에 도달하다. 우리가 그래서 궁극이라고 하면 극에 다다랐다 이런 거죠. 궁극의 ultimate 끝. 궁극은 끝이란 뜻이거든. 궁은 다다르다. 그러니까 거경 경건함에 거하고 이치를 이치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이치에 도달하다. 자, 그래서 궁리 여기서는 궁리는 여기서 이치에 도달하다. 사회에서 규범이나 일상에서 합리성을 인식하는 게 이치야. 궁리야. 거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거경은 사단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자, 다시 여기서 거경 궁리에서 거경은 어떤 그 예에 거하다. 이건 사단에 강한 거예요. 사단. 네 가지 단서. 그다음 궁리 이거는 이치에 도달하다. 이치에 도달하는 건 어떤 사회적인, 실천적인, 그죠? 개념 있게 살아라 임마 이런 게 이치야. 요렇게 딱 이해를 하면 그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다시 거경궁리 오늘 외워. 선생님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수능 못 보고 대학 못 가는 거야. 너희들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설정하는 기준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꼰대입니까? 꼰대야 나는.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발 본인이 기준을 설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 자, 예전에 동네 우리 수학하는 선생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짜 귀신같이 잘 가르쳤어. 근데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손절했거든요. 나의 재수의 원인은 파랄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분의 말씀을 지켜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이 알아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거 혼자서 이야기 좀 어려울걸요. 자,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그죠? 가능하다면 그분은 거의 지니어스지, 그지? 자, 아무튼 그러나 율곡이 보기에 퇴계는 하나의 인간의 감정을 둘로 나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율곡이 봤을 때 형님, 스승님 헛소리, 그죠? 율곡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비록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호지심하고 이런 감정하고 구별이 돼요? 솔직히 뭔 소리야 이게?
사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칠정 가운데 일정 정도의 도덕 요건을 갖춘 게 사단이죠. 칠정에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얘기하지. 칠정 가운데 사단이 있다. 자,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네.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네. 뭐야? 감정을 중시하겠네. 그죠? 자,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기를 통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 순수 원리인 이는 여기 밑줄 스스로 발현할 수 없으며 기를 통해 발현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하니? 아마 율곡 시점에서는 우리 동양 서양 철학을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는 스스로 발현할 수 없어. 자, 이거 똑같은 얘기 누가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답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그 어떤 실체고, 이거는 뷰티풀은 아름답다는 잘 봐봐. 잠깐만, 요거 한 번만 적어보세요. 왜 안 받아봤어? 간쓸게는 이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름답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잖아. 기야. 아름답다라는 건 원리죠. 자,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원리가 우리 인간 없이 매개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치가 좋은데, 그래, 이데아가 좋다 이거야. 이게 단독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유고 이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는 아름다움은 스스로 발현할 수 없으며 기를 통해, 사람을 통해 발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스승님, 얘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얘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만 중요하다 하시는데 기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아야 치근한 마음이 발현하는 것처럼 인간을 자극하는 외물 없이 사단이 스스로 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다. 율곡은 이에 기초해서 거경 국리의 순서를 바꾼 국리 거경을 하자. 그쵸? 율곡이 역시 개혁가죠. 뒤집어 버려요. 적어보세요. 국리 거경, 국리 거경. 자신의 수양론으로 내세운다. 순수하게 도덕적 감정만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상의 혼란 속에서 도덕적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지각 능력을 키우는 국리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경, 공경함에 거한다. 이게 아니라 국리, 그죠? 이치에 도달한다. 근데 이 이치는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리를 먼저 하고 거경을 하자 이렇게 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념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수양을 대하는 퇴계와 율곡의 관점의 차이는 도덕적 실천에 대한 입장 차이로도 이어진다. 퇴계는 정신을 수양하는 마음 공부를 통해 도덕적 감정을 함양하면 외부의 규범이나 강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선에 대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 자, 정신을 수양하는 마음 공부를 통해 도덕적 감정을 함양하면 외부의 규범이나 강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선에 대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봐봐. 다시 퇴계는 뭐라 그러냐면, 잘 봐. 정신을 수양하면, 다시 말하면 거경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리, 이치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죠? 이치에 도달하는 게 이게 현실이야. 그치? 이건 경을 공경함에 거하는 거. 그치? 이거고. 반면 율곡은 힘 있는 실천을 뜻하는 역행을 수양에 대한 실천하자는 거죠. 역행. 조목으로 제시하여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죠. 그렇죠? 무실 역행. 당연히 얘는 실천가니까.
그리고 개혁가이지. 조선의 개혁가였죠. 국리를 통해 인식한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수양의 완성이다. 그렇죠? 선을 실천해야 되니까. 율곡의 지혜행론에 따르면 수양의 과정에서 국리는 지혜 단계, 거경과 역행은 행의 두 단계이다. 국리는 지혜 단계, 그렇죠? 지혜 단계, 거경과 역행은 행의 단계다. 율곡은 선이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고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혜 단계에서 사회적 규범의 예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성현의 경전을 통해 규범된 예는 개인별로 제각기 파악하는 선들이 초래하는 혼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는 격영과 역행을 통해 예를 실천하되 특히 역행의 단계의 한결같은 실천을 위해 사욕인 기를 억누를 테더니 극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극기. 자신을 이겨라. 자, 이처럼 율곡은 정신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여기 밑줄 실천으로 간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요거를 정리하면 퇴계 이황은 그렇죠? 사단을 중시했던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경 궁리, 그렇죠? 이는 궁리 거경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처음 듣는 사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한번. 알겠죠? 자, 1번 지금 해봅니다. 고. 1번 고. 쭉 풀어보세요. 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극기의 태도가 필요한 건 4번이죠. 율곡은 거경의 과정에서가 아니라 뭐에서? 여기서 보면 어디서? 여기 보면 특히 역행의 단계에서, 그쵸? 거경이 아니라 역행의 단계에서, 실천적 과정에서 극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 윗글의 퇴계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퇴계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마음의 도덕을 함양하면 외부 규범이 없어도 선을 행함이 물 흐르듯 뒤따른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도덕을 함양하면 외부 규범이 없어도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단 실정이고, 그렇죠? 거경 국리인데 거경을 하면, 그죠? 규범이 없어도, 그죠? 가능하다. 왜? 내 마음에 있는 도덕을 실천했으니까. 이 외부 거랑 상관이 없는 거지. 실천적 측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외부 규범이 중요하죠. 왜? 왜냐면 내가 여기서는 이왕 이렇게 얘기하네. 나의 선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선도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 규범이 이 안에, 나의 선 안에 외부 규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외부 규범을 이뤄내겠습니까? 자, 3번. 율곡의 입장에서 기획과 니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3번이죠. 기획은 니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발현합니다. 자, 적절한 의의 잘 봐. 기획과 니은. 자, 기획은 사단과 칠정인데 기획은 니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기획은 니은의 영향을 받아. 이게 아니라 기획은 그냥 스스로 발현한다. 그렇지?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기 호발설 이런 게 있어요. 같이 발행한다. 왜냐면 이 하나만 따로, 기 하나만 따로 발행할 수가 없고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건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주인은 마음의 외부 사본의 자극을 받지 않고 고요히 있는 상태를 미발이라고 하고, 아직 마음이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발현한 상태를 이발이라고 했다. 그는 미발시의 수양법으로 거경을 들고, 그쵸? 마음이 외부 사물의 발현이 안 됐을 때, 그죠? 이발시의 수양법으로 국리를 제시하였다. 똑같죠? 그쵸? 이거는 사변적이고, 이건 실천적이고. 그에게 있어 거경은 고용한 마음의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을 끌어내는 것으로 수양의 근본에 해당한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적절한 거 해보세요. 오답률이 51%거든. 자, 그쵸.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 주의와 태계는 미발시의 마음은 이와 기가 동시에 발현한 것이다. 아니죠. 그죠? 미발시의 마음은 지금 보면은 미발은 그죠? 이와 기가 동시에 발현한 거 아니죠. 외부의 자가 아니 기가 아닌 거지. 그다음에 퇴계는 주의와 달리 궁리가 욕구에 의해 발현되는 기를 억누르는 것이므로 거경보다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거경이 궁리보다 중요해요. 주의와 율곡은 도덕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각 능력의 함양을 수양의 근본. 그게 아니라 이건 율곡이 그랬습니다.
그다음 주의와 율곡은 자 주의는 율곡과 달리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야 심성을 함양하는 수양이 가능하다. 그렇진 않죠. 주의는 자극이 없어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자 근데 5번이죠. 이게 율곡은 주의와 달리 다른 게 맞아. 이발 시에 자 여기 보면 이발 시에 그죠? 이발 시에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떠오르는 잡념을 거경을 통해 제거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발 시에 자 주의는 이발 시에 궁리라고 했고, 그치? 여기 보면 주의는 이발 시에 궁리라고 했는데 율곡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거경을 통해 여기 아까 나와 있습니다. 어딨지? 여기 보면 거경은 그쵸? 잡념을 제거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거경은 잡념을 도둑이 밑바탕을 제거한다. 요거죠. 바로.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수능 원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수학? 수학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난이도를. 수학은 외우면 되죠. 대충 개념 막 외워서 대충 풀면 되잖아. 수학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자, 이게 바로 이해이자 이게 바로 IQ이자 인지 능력이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죠. 그죠? 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말을 빌릴 뿐이지 이걸 영어로 바꿔놓으면 똑같이 이해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로 바꿨을 때도 영어를 묻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묻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자, 5번의 정답은 아무튼 1번이고요. 넘어갑시다. 소송. 넘어가고. 자, 이걸 할까? 아마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 미nkowski 해석하면 이거 거의 정신 나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영원주의라고 기억나요? 시간 여행 했었던 거죠. 잠깐만. 내가 요거 오늘 이 내용을 할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나름 수준 높은 학생들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영원주의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영원주의.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영원주의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잠깐만. 우리 그 예전에 시간 여행 막 하면서 이런 내용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시간 여행은 가능한가? 요거의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진짜 박살 나는 거지. 이씨 어딨어? 왜 이래? 잠깐만. 파일이 조금 크네. 됐다.
요거 한번 볼게요. 오 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에 대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아주 독창적인 시나리오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메멘토에서는 기억을 소재로, 인셉션에서는 꿈을 소재로, 인터스텔라에서는 시간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었죠. 테넷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영화를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비슷한 종류의 영화 리뷰 영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6가지 철학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넷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관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현재주의, 프리젠티즘입니다. 현재주의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현재만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만 존재한다. 현재주의입니다. presentism.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이거 이해해야 돼. 오늘 하는 게 진짜 상대성 이론에다 막 이것저것 짬뽕한 거거든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잘 적어두세요. 이건 뭐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둘째, 영원주의, 이터널리즘입니다. 영원주의에 따르면 과거는 지나가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사실 과거는 거기에 존재하고 현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과거는 과거 시점에 그대로 존재해 있다라는 거야.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현재는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미래는 미래 시점에 존재할 거라는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미래도 저기에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퍼트남은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영원주의가 옳다는 논증을 제시했죠.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가능주의, possibilism입니다. 가능주의는 현재주의와 영원주의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과거 거기에 존재하고 현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미래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미래로 간다라는 관점 있잖아. 시간 여행을 한다.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떤 관점에서만 미래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 가능 여러분, 그죠? 가능주의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잖아. 미래를 어떻게 가죠? 아까 현재주의에서는 현재만 있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가죠? 영원주의에서만 미래로 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잘 봐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봐. 과거로 간다. 그쵸? 과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떤 주의에서만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현재주의에서는 현재만 존재하는데 과거로 갈 수 있어? 영원주의에서만 과거로 갈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시공간 모델 4차원으로 이렇게 확장한 모델을, 그러니까 공간, 그러니까 점, 선, 점이 1차, 2차 선, 면이 3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4차원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게 시공간이 4차원이거든. 그래서 이 시공간 확장 모델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영원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철학 백과사전에 Being and Becoming in Modern Physics
라는 글에 좋은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현재주의, 가능주의, 영원주의를 직관적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현재주의는 현재만 있는 거고, 가능주의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고, 영원주의는 그쵸, 블럭 유니버스, 블럭 우주에서 미래 이렇게 이미 미래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나갈 뿐이죠. 시간이 흐른다 착각이라는 거.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물질로서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나이를 먹듯이 공간으로 가거나 시간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주의입니다. 진짜 여기서 가로축은 공간이고 세로축은 시간인데요. 현재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인 이 평면뿐입니다. 현재는 화살표 방향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왔고 또 미래로 나아갑니다. 가능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입니다. 여기에서도 현재는 미래로 나아가죠. 영원주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와 같은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주의 세계에서 현재는 특별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 테넷에서는 사람이나 사물들이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에서 출발해서 현재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가 존재해야 되고 또 미래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넷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바로 영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또 다른 영화인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로 영원주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인공 쿠퍼가 미래에서 과거로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미래 시점에서도 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넷과 인터스텔라 모두 영원주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그렇죠. 이게 영원주의가 아니라면 보내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영원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명론과 결정론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론이란 보통 인과적 결정론을 말하는데요. 인과적 결정론이란 모든 사건에는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는 미래 전체가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주 약해요. 하지만 숙명론은 말 그대로 미래 전체가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숙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캐세라세라가 뭐야? 이거 적어놓으세요.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일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숙명론적인 관점이고 결정론은 원인이 있다. 인과율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백투더퓨처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거든. 내가 과거로 돌아갔어. 근데 내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엄마야.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연애를 못 하게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과율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통용이 돼야 돼. 언어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증명이 끝나야 이게 어떤 건지 아예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노래 가사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숙명론에 따르면 미래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든지 신의 계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든지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었든지 아니면 그냥 결정되었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 테넷은 결정론과 숙명론 모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과적 결정론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영화에서는 What's happened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라는 의미일 그런가요? 자, 좋습니다. 나중에 중계한 이런 인문학 공부해서 교수 되라가지고 벌써 재능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요렇게 가볍게 보고요. 진짜 이제 요 내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자, 바로 이게 뭐야? 프레젠티즘, 현재주의죠.
현재만 존재한다. 자, 근데 얘들 잘 봐. 논리적으로. 자, 이게 왜 가능하니? 자, 요거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현재주의에서도 시간 여행 가능해요. 현재만 존재한다 해도. 왜? Why? 블랙홀 아니야. 오늘 이따 저녁에 웜홀 할 거예요. 웜홀. 말고. 그쵸. 자, 잘 봐. 현재만 존재해. 내가 과거로 갔어. 그럼 이 사람은 과거로 간 거야, 현재로 간 거야?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현재에 있는 거잖아요. 봐. 내가 시간 여행을 했어. 뿅 해갖고 과거로 갔어. 그게 과거에 있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시간 여행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게. 맞아. 이런 게 이제 퍼트넘이라고 밥만 처먹고 이런 거 연구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미국에. 존나 행복한 직업이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못 가. 갈 수 있대요. 근데 오늘의 이제 이따 독서 수업의 결론은 웜홀 통해 시간 여행 가능하답니다. 쌉 가능.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봐도 과학적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했듯이 우주의 원리를 하나씩 깨다 보면 이제 신이 놀라시겠죠. 뭐야 얘네들 안 되겠다 이제 종말이다 하면서 이제 이쯤 되면 종말이 오지 않을까? 자, 아무튼 자 봅시다. 현재주의. 이에 따르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시 미래로 쉼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동태적입니다. 동태, 움직인다는 거. 움직이는 상태다. 움직이는 상태다. 이와 달리 영원주의는 시간을 정태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원주의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박스, 블록 우주로 박스 이렇게 해갖고 아까 이렇게 가는 것 뿐이라는 거지. 이에 따르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착각이야. 시간이란 그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영원주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뿐 아니라 띠롱 직관에 부합하지 않죠. 자, 우리 생각엔 시간이 흐르는 것 같잖아.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자, 연못이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네. 배도 있고 여기 붕어가 있어요. 얘는 이 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자, 여기서 여러분의 견해 한번 내보세요. 얘는 이거 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얘는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처럼 비가 온다라고 생각할까? 아닐걸요? 뭐가 두드리네? 천장에 뭐가 두드리네? 뭐 이런 생각했지. 그 다음에 찌가 이렇게 해갖고 뭐야 여기 지렁이 오면 이게 자기 죽이는 것 줄도 모르고 지렁이다 하면서 먹잖아. 철저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봐. 자,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면이야. 그죠? 이 우리가 4차원은 이제 시간이고요. 자, 우리가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차원은 그냥 면이잖아. 그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2차원으로 쪼개면은 그냥 이렇게 옆 면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이 될 수가 없고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단순한 면인데 이해돼요? 이 면이 확장된 게 이 뭐야 3차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면이 확장된 게 쭉 적분할 때 이렇게 더하잖아요. 쫙 더한 게 실제 존재라면 우리를 하나로 탁 잘라놓은 게 2차원이거든. 2차원적인 관점에서
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니? 자기 외 좌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선만 존재하는데 거기만. 거꾸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관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냐고. 이게 바로 4차원이거든요. 시간.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요즘 뭐 5차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5차원은 과거로 가고 뭐 이런 건데 fifth dimension이라고. 자, 시간을 봐봐 얘들아, 시간을 뛰어넘어. 그럴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근데 이건 신의 관점에서 봐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모든 걸 쫙 초월해서 딱 보면 신은 과거 2000 몇 년 전에 1000 몇백 년 전에 뭐야 줄리어스 시저의 사건이나 BC 200년인가 2000 몇백 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의 사건이나 오늘 우리의 사건이나 앞으로 미래 2000년 후의 사건이 신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여행이 왜 어렵냐면 이 2차원에서 3차원을 가는 게 엄청난 도약이듯이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는 게 엄청난, 이 4차원을 또 뛰어넘는 5차원의 세계로 가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이걸 10차원이라고 요즘 하더라고. 이 10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의 중론입니다. 과거로 가는 것까지는 웜홀을 발견해야 된대요. 근데 현재로 가는 건, 미래로 가는 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 빨리 가면 되니까 그냥. 그죠? 자, 아무튼 이거 좀 어느 정도 약간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면. 자, 아무튼 자, 봐. 우리는 그냥 금붕어야. 자, 특정 도시가 존재하면 바로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영원주의의 주장과 같이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면 과거와 미래의 시간 여행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자, 봐봐. 특정 도시가 존재하면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논리, 로고스적으로 영원주의의 존재와 같이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면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 K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여 어린 시절 자신을 만났다 했을 때, 자, 내가 여행해서 7살의 박종덕을 만났습니다. 내가 야 씹새끼야 공부해라 하겠지. 그 상황을 묘사하는 K는 어른이면서 동시에 어리다. 자, 여기 봐봐. K는 어른이면서 동시에 어리다라고 하면 이건 모순이죠.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 어른이면서 어릴 수 있냐고. 자, 그래서 자기 방문의 역사를 근거로 들어 현재주의자들은 시간여행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재주의자들은. 야, 시간여행 개소리 하지 마. 네가 어떻게 어리면서 늙어. 동시에 같은 존재가 어떻게 있어. 그러나 영혼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모습도 나고 지금 현재 모습도 나고 미래 내 모습도 나야. 어떤 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납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과거에 존재했던 것도 나일 수 있잖아. 과거에 존재했던 게 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게 나니까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나도 나고 현재에 존재했던 나도 나니까 이 두 개가 절대 모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현재에 존재했던 나가 과거에 존재했던 나를 만나는 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셋 다가 다 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타당하지 않다 주장합니다. 자, 사이더라는 교수님, 한 번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영혼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개별자의 존재 방식을 알지 못한다. 자, 영혼주의는 K는 특정 시점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시점에서 K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뒤이은 K 시점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는 것은 현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주의에서는 각각의 시점에선 K가 아니라 그 시점에 해당하는 K의 시간 부분이 존재하며, 그죠? K라는 존재는 K의 시간 부분을 모두 합한 것, 자, 적분한 거라는 거야. K라는 거는 K의 시간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나고, 이걸 다 합친 게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어른 K와, 그죠? 막내 민수 K네. 그죠? 막내 민수 K의 미래 K, 그 다음에 어른의 K, 그 다음에 이 떠나는 어린 K와 어린 K 만나는 어린 K, 이게 둘이 다른 사람이지. 자, 얘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각각 시간 부분일 뿐. 근데 막내 민수 K 지금 19살의 막내 민수 K와 39살이 돼서 막내 민수 K가 야 씨발 공부해라 19살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방문의 역설은 아니다. 오케이? 시간 부분들일 뿐 K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상황을 묘사하는 K의 현재 시간 부분은 어른이고 K의 과거 시간 부분은 어리다라는 진술은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 그죠? K 현재 시간은 어른이고 과거 시간 부분은 어리다라고 하면 모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자, 영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민코프스키식 해석은 영원주의를 지지합니다. 민코프스키라는 새끼가 또 있어요. 이 새끼. 콥스키. 아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아 속도가 일정한 물리계인 관성계에서 관찰자가 관찰하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빛의 광속 불변의 법칙. 광속 불변 적어놔. 직선을 뻗은 선로 위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축축축축축 갑이 타고 있고 기차가 지나는 선로 옆에 을이 서 있다고 하죠. 타고 있고 선로 옆에 을이 서 있어. 기차의 정중앙에 있는 전구에 불이 켜지면 전구에서 나온 두 빛이 기차의 앞과 뒤를 향한 기차의 안끝에 감지된 감지기에 탁 도달하죠. 갑의 관성계에서는 갑이 관찰하기에 전구에서 출발한 두 빛은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죠. 그렇죠? 뿅. 그렇죠? 빛이 기차 뒤쪽 감지기에 도달한 사건 A와 기차의 앞쪽 감지기에 도착하는 사건 B는 동시에 발생하죠. 동시성. 이해돼? 자,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거지? 지금 처음 오는 학생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요. 친절한 설명이 거의 아이콘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지 내가. 그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 상대성 이론을 많이 다뤘어요. 잠깐만. 자, 이거 업로드 하는 동안 일단 설명을 내가 할게. 자, 얘들아,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시에 여기 보면 기차 정중앙에 불이 켜지면, 그쵸? 감지기 딱 도달해. 근데 얘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동시에 딱 도달하는데, 얘가 이제 기차가 밖으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는 얘가 봤을 때는 속도가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지. 이 안에서는 분명히 같이 도달했는데 이 밖에서 봤을 땐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죠. 잠깐 봐봐. 두 빛이 동일한 속도로 양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차가 앞으로 약간 진행하기 때문에 기차의 뒤쪽에 감지기에 도달하는 빛보다 앞쪽 감지기에 도달하는 빛이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빠르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 요걸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까? 이거보단 이게 훨씬 더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요 안에서 자, 내가 요 안에서 이 뭐지? 그 뭐냐? 잼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원형 공 있죠? 공을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탁 던지면은 내 안에서 그냥 일자로 떨어지죠. 그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어때? 밖에서 봤을 땐 여러분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밖에서 봤을 땐 어때? 포물선은 그리면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기차가 가니까 딱 던지면 삐용 해가지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떨어지겠네. 이런 게 사고 실험이거든요. 그죠? 요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S는 VT잖아. 여러분 이건 알죠? 자, 이거는 S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 얘가 이 안에서랑 밖에서랑 이 밖에서 봤을 때 거리가 더 이동한 게 돼 버렸죠. 그러면 광속 불변이니까 속도는 같다고 하면 시간을 더 많이 쓴 거잖아. 분명히 근데 동시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시간이 더 흐름. 밖에서 있을 때.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는 이 안에서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time and space라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time, space. 시, 공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광속의 속도로 시간으로 가. 시간 방향 존나 늙어 빨리. 그죠? 와. 자, 시간이야. 아니면 공간이야. 잘 봐. 근데 공간으로 졸라 빨리 가잖아. 시공간을 쓰는 거야, 그냥. 이건 시공간이 물질이야. 물 같은 거야. 자, 그럼 공간으로 졸라 빨리 가면 어떻게 되니? 와, 공간. 여러분, 광속으로 가면 어때요? 시간이 안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인터스텔라의 아이디어잖아. 우주선을 타고 졸라 빨리 광속처럼 가면 어때? 시간은 하나도 안 흘러. 그래갖고 우주선 타고 5년인가 있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딸이 늙어 있죠. 왜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 하나도 안 늙었는데 자기 딸이 한 30년 늙어 있단 말이야. 우주 여행 30년 하고 왔더니. 이해돼? 공간 방향으로 쓰거나 시간 방향으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 방향으로만 흐르고 공간 방향으로 엄청나게 이동하면 시간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접점을 쓰겠죠,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랑 수학은 전혀 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는는이지. 자, 이해돼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시간이 더 흘렀다는 말이?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렇게 똥 떨어졌어. 여기선 얘가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이렇게 같이 도달했어.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더 흐른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인 거지. 왜? S는 VT인데 S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V는 광속이 불변이면 T가 올라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걸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자,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될 건데 잘 보세요. 자, 아무튼 을에게는 B보다 A가 더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갑의 관성계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을의 관성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이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자, 됐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친절한 영상으로다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솔직히 한번 말해봐. 이거 좀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좀 이해된다. 족밥 족밥 이해된다. 말 손 들어봐. 안 온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정말 반쯤은요. 중기가 반쯤 이해했다면 이해를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은. 자,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이해 안 되죠? 그 웜홀 예전에 우리 국어 수업했을 때 그거 이해를 못했던 얘기지. 아직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언젠간 되겠어. 0.3% 램성근은 거의 모른다는 얘기네. 자, 다시 이해시켜줄게 지금 이제. 여러분, 시간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정말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당연히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시간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공간상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항상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7개월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주 쉽고 깊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빛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빛의 속도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식보관소가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100이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영상을 안 올리고 도망가는 지식보관소를 잡기 위해 그 뒤에서 90이라는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식보관소는 10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지식보관소는 100으로 이동 중이겠죠. 그런데 빛은 달랐습니다. 빛이 지구에서 달로 100의 속도로 이동할 때 여러분이 그 뒤에서 90의 속도로 따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눈에는 여전히 그 빛은 뒤쫓아갈 때나 뒤쫓아가지 않을 때나 똑같이 100의 속도로 여러분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뜻인데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면, 앞에서 달리기가 빠른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그 뒤를 빠르게 쫓아가거나 쫓아가지 않거나 도둑이 경찰로부터 멀어져 가는 속도가 불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한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빠르게 쫓아가봐야 광속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마 이런 속성을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진짜 엄청난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1장 2절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 들려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골 때려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그래서 뭐 허공에 뭐 궁창이 있었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게 뭐 힉스 입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과학적이죠, 성경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나머지 물리계의 모든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속도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이것을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속도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고 해도 모순이 안 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있게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대신에 시간이 변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이 얘기는 500km의 거리를 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500km라는 거리를 5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시속 100km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빛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따라잡는 사람과 지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위배된다는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패러독스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동시성이 상대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동시성의 상대성, 오늘 나온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진짜 천재적인 이론이죠. 여기서 우리 현대 과학 발전이 다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뛰어넘었죠, 디렉이라는 사람이. 디렉이 누구예요?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그렇죠? 갑자기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 운동 상태가 다르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의 운동 상태는 서로의 상대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런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은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걸 알았고, 빛의 속도가 내가 빛을 따라가던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던 불변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라는 게 변해야 된다는 걸 이해한 상황인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시간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정말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당연히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시간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걸 건데요. 점심에 나는 뜨끈한 순댓국밥을 먹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 점심에 순댓국밥을 먹고 있던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인 거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현재의 내 모습이고, 미래에는 잠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게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각형? 구체적으로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춰있는 평행사변형을 본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직선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직선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직선을 사진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 공간축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봤던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현실 세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가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서울역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약 부산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세로가 시간축인데요. 부산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서울역에 가만히 있었을 경우 여러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시간 방향으로만 그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역에 가만히 있었던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공간상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시간상에서는 시간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부산역으로 이동한 여러분의 모습은 원래는 이렇게 시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운동 방향을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공간 방향으로 아주 조금 변경한 것 뿐입니다. 한번 써볼래?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상대성 이론 끝.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많이 나이 먹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지금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전공을 가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론 물리학.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여러분 한번 꼭 잘 지금 일단 저장해놔. 기억해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전제해야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물리학 지문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수능이 그만큼 불친절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우리 독서 수업 때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잘 좀 더 많이 해보세요. 엄청 좋죠, 내용이. 너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소름 돋는 내용이죠. 실제로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설명했고 그 후에는 이런 상대성 이론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구독자 3,000명짜리에서 지금 9만 명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소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플러스 공간 방향에서는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서 시공간상에서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를 지닌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인정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과거나 미래의 모든 사건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려운 내용을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만약 1차원 세계에 사는 1차원 생명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생명체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부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 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2차원 세상에 이렇게 평행사면형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1차원 직선이 위로 이동을 하며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물체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1차원 세계에서 직선이 움직이던 것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빅뱅부터 우주가 종말할 때까지가 한 장의 사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이렇게 단면만 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시공간상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상대 속도가 제로일 때는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우주의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단면의 위치를 보고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지식보관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이 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식보관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이 된 게 아니라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한 달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된 지식보관소의 모습의 단면적이 존재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속도로 꾸준히 이동했기 때문에 구독자 10만 명이 된 지식보관소가 있는 거리까지 도달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절대적이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모습이 4차원으로 표현된 한 장의 사진인 것이고 그 사진을 스캔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불변인 것뿐입니다. 공간상에서 속도를 지닌다는 건 이 스캔의 각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뿐인데요. 와, 사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7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를 열심히 모아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슬슬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 지식보관소 채널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아무튼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오직 이 사실만이 절대적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상대성 이론 중에 비교적 쉬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준비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주인공은 열심히 뛰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달리는 속력으로 인해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는 있죠.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인슈타인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죠.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종교 재판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믿었던 갈릴레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느끼지 못할까? 혹시 우리가 지구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빠르게 항해하는 배 위에서 떨어뜨린 동전도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똑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갈릴레오는 놀랍게도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동전과 배와 동전은 각각 서로를 관측하기 때문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배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지한 상태와 운동하는 상태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무언가 절대적으로 멈추어 있거나 움직인다는 말은 의미가 없고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만이 관성좌표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성좌표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표계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틀입니다. 예를 들어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장이 바로 좌표계이며 관리당하는 물고기들은 어장의 특성에 따라 행동하죠. 관성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정지한 물체는 정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틀이 바로 관성좌표계입니다. 그리고 관성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 전에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인 빛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19세기 뉴턴이라 불리던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은 당시 별개로 나누어져 있던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를 다루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는 이 방정식을 통해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크기는 빛의 속력과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렇다면 혹시 빛은 전자기파가 아닐까? 마침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빛의 파동성에 대한 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추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면 중간에 전달을 매게 하는 매질 없이는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소리라는 파동을 전달해줄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흙, 불, 공기, 물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의 매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원소인 마음이 아니라 에테르의 등장이었습니다. 에테르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에테르가 고유하게 정지해 있는 공간에서 지금은 얘들아 이 에테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이론이죠? 요즘 대세인 물리학 이론은 촉근이론이라고 들어봤어. 촉근이론, 슈퍼스트링. 이 옛날에는 이게 다 에테르라는 걸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테르라는 건 가상의 물질이고요. 이 우주 모든 게 끈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끈처럼. 그래서 파동 탁 치면은 파동처럼 타타타타. 서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 모든 물리 법칙을 하나로 통일하는, 아까 자기장이 알고 봤더니 빛이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뭐지?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모든 물리 법칙을 통일하는 뭐더라? Laws of Everything인가?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요.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건데, 아인슈타인이 중력파 같은 거 예언했죠. 이런 거 나타날 거다. 100년 후에 우리가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식까지 써주고 갔어요. 요렇게 계산하면 나와 했는데 정확히 똑같아. 진짜 천재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가 왔다 갔는데, 그 결과 우리는 핵폭탄을 갖게 됐죠. 그죠? 자, 아무튼 그 촉근 이론, 요즘 그 우리가 맨날 배우는 미치오 카쿠라는 그 교수가 촉근 이론의 그 공동 창시자거든. 그래서 현재는 이 맞아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근 이론이 어느 정도는 그 대세에 부합한다, 이런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 물리학에 되게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런 쪽으로 쫙 해갖고 또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방정식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 엘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 등판, 만약 에테르가 바람처럼 흐르고 있고 빛이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어떤 경로로 가는 빛과 어딘가 부딪혀 다른 경로를 다녀온 빛은 에테르의 바람을 맞는 방향이 달라서 둘 중 하나는 약간 밀릴 것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두 빛이 겹쳐질 수 없지 않을까? 예전 긴급과학에서 다루었던 중력파를 검출한 라이고의 기본 원리가 사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베트 시그널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베트 시그널을 아주 정확하게 같은 곳에 쏜다면 마치 깨끗한 하나의 베트 시그널로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또렷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실험 장비를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지저분한 간선 무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실험은 완벽한 실패. 특수상대성 이론은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실패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해냈던 것이죠. 에테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겼죠. 맥스웰 방정식이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빛은 갈릴레오의 상대적인 운동을 따르지 않았죠. 갈릴레오는 분명히 운동에는 기준이 있다고 했으며 절대적인 속력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에테르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한 상수였죠. 아주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오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에테르를 포기하지 못했던 일부 과학자들은 맥스웰 방정식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바꾸거나 에테르 고유의 기괴한 특성을 만들어내면서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전자기파의 특성을 설명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렇다면 방정식으로 계산한 빛의 속력 역시 그렇지 않을까? 드디어 1905년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나이는 26세. 재미있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름만 들어서는 매우 상대적인 이론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극히 상대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정은 바로 빛의 속도. 누가 어디서 관측하던지 상관없이 빛은 늘 일정한 속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마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고전력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공간을 누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것은 과학자들에겐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로렌츠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이컬슨과 몰리가 결국 에테르를 찾는 데 실패하자 그는 물체가 에테르 속에서 운동할 때 길이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로렌츠 변환이라는 새로운 좌표 변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변하지 않고 잘 맞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에테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밀레니엄 난제로 유명한 푸엔카레는 로렌츠 변환을 확장해서 해석했죠. 고전력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테르를 믿었고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다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죠. 아인슈타인은 훨씬 과감했습니다. 변화 외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던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시간과 공간은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편리한 개념이며 절대적인 우주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빛의 속도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질서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만든 이 불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최초로 번역한 역자이며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합쳐 4차원의 시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908년 독일의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과학자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며 오직 둘이 합쳐진 시공간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이다. 바로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탄생이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인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도 여기서 나옵니다. 고전력학에서는 정제한 물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제 있어도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는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를 갖습니다. 다시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소녀는 빨리 달려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히어로이며 사실상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접목한 애니메이션이죠. 소녀가 빨리 달린다면 소녀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아니라 시공간을 달리며 세상을 관측하는 소녀의 이야기. 오늘 이걸 해결해볼 계획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소녀와 멈추어 있는 소년이 빛을 이용해서 각자 시간을 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편의상 여기서는 빛의 속도를 초속 1m라고 하죠. 소년은 한쪽 손에서 다른 쪽 손으로 빛을 쏘아봅니다. 빛은 정확하게 1m의 거리를 지나 반대쪽 손에 도착했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번엔 멈추어 있는 소년이 소녀가 쏘는 빛을 보는데 소녀가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빛은 1m가 아니라 더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는데 빛의 속력은 늘 일정하기 때문에 소년이 잰 시간은 1초보다 길어지게 되죠. 시간, 간격이 팽창한 것입니다. 소년이 10숟가락을 먹을 동안 소년은 한 숟가락밖에 뜨지 못하니 정자한 소년이 볼 때 달리는 소녀의 시간은 느려져 슬로 모션처럼 보이죠. 거짓말 같지만 실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71년 물리학자 조지 파펠과 리처드 키팅은 매우 정밀한 시계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공항에 나머지 2개는 비행기에 싣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돌았죠. 그 결과 각 시계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지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쌍둥이 역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언니는 매우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고 동생은 지구에서 언니를 바라봅니다. 20년 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얘는 이동했으니까 시공간에서 공간 방향으로 갔으니까 시간은 안 갔죠. 하나도 안 늙어서 돌아온다는 거야. 지구로 돌아왔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재한 동생이 볼 때 언니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운동은 상대적이라 우주선을 타고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매우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언니에게는 동생의 시간이, 동생에게 언니의 시간이 느리게 갈 것입니다. 언니 입장에서 동생이 더 어려질 것이며 동생 입장에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합니다. 결론은 실제로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더 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며 언니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동생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 과정에서 감속이나 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성좌표계라고 볼 수 없죠. 지구를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좌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언니가 아닌 동생을 기준으로 시간 지연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진 언니와 함께 쌍둥이 역설은 해결! 시간 간격이 팽창하는 만큼 공간은 수축합니다. 소년이 달리는 소녀를 보면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년은 실제 자신의 달리기 실력과 동일하게 결승점에 도착해야 맞겠죠. 만약 100m를 10초 만에 뛰는 소녀라면 소년이 보기에는 소녀가 느린 것 같아도 10초 후에는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즉 출발선부터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수축된 것이죠. 정지한 소년이 봤을 때 소녀가 달리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는 줄어들고 소녀의 시간은 느리게 갈 것입니다. 좌표계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하니까요. 길이 수축에 대해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와 헛간 역설입니다. 바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헛간의 길이는 5m, 소년과 소녀는 10m 막대를 이 헛간 안에 넣고 싶어합니다. 소녀가 막대를 들고 뛰고 소년이 그 모습을 관찰한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막대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 만큼 빠르게 뛴다면 소년의 관점에서 순간적으로 소녀가 들고 있는 막대가 헛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소년이 닫힌 버튼을 눌러 헛간문을 동시에 닫는다면 막대 넣기 성공! 하지만 소녀의 관점에서 막대의 길이는 그대로 오히려 헛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과연 막대를 헛간에 넣을 수 있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라는 개념조차 상대적입니다. 소년에게 동시에 일어난 일도 소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소년은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하니 소년은 문을 닫았다가 바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동시에 닫는 순간 분명히 소녀와 막대는 헛간 안에 존재하죠. 소년 입장에서는 확실히 막대가 헛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녀에게 문은 동시에 닫히지 않습니다. 뛰고 있는 소녀 입장에서 헛간 안에 들어오기 전 앞쪽 문이 먼저 닫혔다가 바로 열리고 막대가 헛간 안에 전부 들어오면 뒤쪽 문이 닫혔다가 열립니다. 소녀는 문을 전부 동시에 닫았다 열었지만 소녀에게 2개의 문이 닫혔다가 열린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대와 헛간 역설도 해결! 물론 막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만큼 빠르게 뛴다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막대 표면의 원자가 공기 분자와 고속으로 충돌해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비슷한 현상을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에서 만들어지는 뮤온이라는 입자입니다. 이 뮤온도 여러분 지문에 우리 나온 적 있었죠? 녀석들은 속도는 빠르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 대기권 근처에서 바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주 지상에서 관측됩니다.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때문이죠. 지상에 있는 관측자 기준으로 속도가 빠른 뮤온의 수명은 훨씬 늘어나고 지상까지의 거리가 수축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 빛의 속도가 현금 10만원이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보유한 현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상태를 문화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현금만 10만원 갖고 있고 문상으로 바꾸지 않아서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흐르죠. 우리가 점점 빠르게 움직인다면 현금이 문상으로 바뀌어 시간은 남아있는 현금만큼 느리게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모든 현금은 문상으로 바뀌고 남은 현금이 없어서 시간은 정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외상으로 구입한 문상까지 합해 1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보유한 현금은 마이너스가 되니 시간도 반대 방향으로 흘러 과거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까지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정한 이게 묘온이 왜 그러냐면 묘온이 미립자인데 묘온이 엄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니까 얘는 반감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갖고 0.0 몇 초 만에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대기권에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졸라 빨리 내려오는 동안 얘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은 0. 몇 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요. 1초 이상.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 속도랑 우리가 관찰하는 속도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 내부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렸으니까 얘는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관측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상대성 이론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죠. 이게 최고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빛의 속도가 무한하게 빠르다고 가정한다면 고전력학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전력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과 더불어 제정신으로 사느니 진실과 더불어 미치는 쪽을 택하고 싶다. 미칠 만큼 어려운 상대성 이론과 함께 일상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는 것도 가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녀의 달리는 속도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를 가정하죠. 그렇다면 변하는 속도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가속도가 0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가속도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황,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발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죠. 자, 아무튼 나중에 더 우리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요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 자, 민콥스키 아까 이야기한 이스키 때문에 이 새끼 이거. 자, 아무튼 자, 봐봐. 그런데 3차원광은 별개로 존재하면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면 현재주의 관점에서는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할 수 없죠. 민콥스키는 시간이 3차원 공간과 결합되어 4차원의 시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가정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공간축과 시간축으로 표현되는 좌표계인 민코스키 다이어그램을 고안했다. 이렇게 시간 공간 요거 민코스키 다이어그램에서 속도가 서로 다른 관성계들이 관성을 갖는 거라는 거지. 각기 다른 좌표계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나는 관성계는 그림에서 실선 좌표계예요. 그죠? 요겁니다. 짠, 요거. 자, 근데 갑이 관성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을의 관성계는 점선 좌표계, 그렇죠? 요거야. 나다다 색깔 바꿀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민코스키 이론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요겁니다. 점선 좌표계는 실선 좌표계에 대해 시계 방향을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한 것으로 민코스키는 두 관성의 속도 차이가 커짐에 따라 회전 각도가 커지죠. 당연히 괴리도가 커지니까. 그림에서 갑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면 A와 B는 T0에 즉 같은 사건에 발생한 것이죠. 갑의 좌표계 기준으로는 A와 B 사건은 같은 사건에 발생한 거야. 자, 그죠? 자, 근데 을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면 A가 발생한 시점은 T1, B가 발생한 시점은 T2로 서로 다르다. 그죠? 을의 관점에서는 T1, A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T2 서로 다르다. 즉 A와 B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죠?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시간들 사건들을 공간축에 대응하면 을에게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갑의 관측 결과보다 더 가깝게 관측됨을 알 수가 있다. A와 B의 거리가 그죠? 실제 더 가깝게 관측됨을 알 수가 있다. 민콥스키 해석은 4차원 공간에 대한 가정을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도출되는 동시성의 상대성을 기하학적 모델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해석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과학계 전반에 수용되었고 영원주의를 뒷받침한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영원주의 만세! 과거도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미래도 어딘가 있을 것. 그러므로 신은 예언하지 않는다. 보일 뿐이다. 그런 말 있거든요. 성경에 천년이 현재 지금 같고 그 영원주의를 상정하는 거죠. 신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영원주의 정도만 이해하고요. 이 민콥스키 이거는 이스키 이거는 이해 못해요. 그죠? 네, 설명해줘. 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봅시다. 11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요 차이인데 요게 더 길다 뭐 이런 거거든요. 민콥스키보다. 자, 아무튼
몰라도 돼 정확히. 자,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 시간에 대한 두 철학적인 입장, 현재주의, 영원주의. 오늘 이것만 사실 우리 계속 지금까지 다뤘죠. 내가 이걸 왜 하니?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 EBS에 나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이감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데 걔 수능 3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의대 갔는데 내가 진짜 이게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모든 게 희석이 되지 이제 모든 게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참 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을 높여서 하지 않으니까 3등급 쳐맞은 거죠. 3등급도 못 맞았을 걸? 근데 어떻게 의대를 간 게 나도 너무 신기한데 참 이제 진짜 뭐 같은 세상인 거지. 진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안의 학교를 다니고 싶다. 정말. 니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 3등급의 의대 상위 10%야. 근데 0.0 몇에. 이거 진짜 상대성 이론인데 놓고서 자기가 되게 잘나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멍청하니까 저런 소리 해대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을 평상시에 걔가 그런 말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3등급이지. 사실 진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의 정답은 5번. 거꾸로 말하면 하이같이 한 3년 내내 열심히 한 애들은 수능 하나 틀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단대 의대에서 1등하고 2등한테만 주는 장학금 받았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죠? 2등일까 1등일까? 427명 중에 2등일까 1등일까? 이게 나의 궁금증인데 하이가 단대 의대를 진짜 그렇게 씹어먹다니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제일 잘했으니까 그죠? 나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1등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시성의 상대성은 물리계에 속한 여러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가 동일하게 관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거는 사실 지금 보면 봐봐. 하나의 물리계에 속한 여러 관찰자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다른 관성계에 속해서 그래요. 관성계가 달라서 관성이 뭔지 알죠? 원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관성계가 달라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지. 그래서 이 둘 관성계의 접점을 찾은 게 민콥스키 이거죠. 민콥스키 그래프 요렇게. 그래서 이 둘의 접점을 찾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자, 아무튼 내가 이제 정확히 못 그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기하야. 기하를 하려면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하를 하고 벡터 그 뭐 스칼람 이런 거 다 구하고 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원이 아니라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 곡률이라고 하죠. 곡선이잖아요. 정확한 이런 정방 이런 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다 이렇게 돼 있지. 요즘은 너희들 이 기하에서 어려운 건 다 빠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물투나 화투 공부하는데 한 2년 최소한 1년씩 걸리고 그 다음에 기하 옛날에 기하 벡터 공부하는 최소 1년 걸리는데 지금은 수학이 아니죠. 자, 지금은 문과 수학이죠. 이과 수학이. 자, 아무튼 윗글을 읽은 학생이 현재주의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현재주의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나오겠지. 자, 해보세요. 이건 진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오늘의 과제 on your own. 자, 여러분 밥 먹고 똥 싸는 거 외에는 스스로 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해보세요. 모르겠냐 성춘아. 난 물리 원까지 다 했어 우리 때는. 내가 수2를 딱 처음에 펼쳐보고 바로 문과로 전향했잖아. 딱 2를 딱 펼쳤는데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네. 딱 덮고 문과. 그죠?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풀어보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잘 볼게요. 13번. 지금 수투랑 그때 수투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투는 수투야 그게? 야, 우리 때는 미적도 다 했어, 문과가. 우리가 지금 하는 미적에서 조금 더 나간 게 니네가 하는 미적이야. 지금 니네는 수학이 아니야. 뻥 안 치고 3개월 완성할 수 있어요. 진짜 상하 원투 미적까지. 자, 지금 그게 수학이니 도대체. 다 빠진 거지. 자, 일상적 직관이 옳다면 시간은 동태적일 것일 텐데, 현재주의일 텐데, 왜 시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펼쳐진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영원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여행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여행 가능성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주의는. 그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건데 왜 현재만이 존재하냐? 목적지가 없냐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흐른다는 건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거. 목적이 없이 있을 수 있나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얘네는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주의는. 그래서 현재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원인은 있는데 왜 결과가 없죠?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살찌는 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우리 세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면 시간은 과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할 텐데 과학계가 수용한 물리적 해석이 보여주는 시공간 구조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죠? 시공간 구조 뭐야? 이 테넷에 나오는 영원주의적 시공간 구조입니다. 디귿 리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능에 내가 단언하건데 3년 안에 여러분 엿먹이려고 한번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왜냐면 테넷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있고 이 물리학자가 한번 들어가면 이런 걸로 한번 엿먹이지 않을까 진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되게 쉬웠어. 어려운 문제 다 뺐을 거야 아마.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내년에는 다를 겁니다. 14번 민콥스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들 사이에서 사건들이 서로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를 설명한 해석이죠. 그렇죠? 관성계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민코스키 다이어램을 활용하여 추론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오답률 54%입니다. 지금 요걸 해보고 52분.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뭔 개소리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15번. 가는 정지에 있고 나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사건 X를 관찰했다. 시공간 좌표계의 원점에서 빛이 발생했을 때 사건 X는 이 빛이 감지기에 도달한 사건으로 가의 관성계가 일어난 사건인지 나의 관성계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단 사건 X에서 시간축의 수직으로 내린 선이 시간축과 만나는 점을 통해 사건 X가 일어날 때까지 빛이 이동한 시간을, 사건 X에서 공간축의 수직을 내린 선이 공간축과 만나는 점을 통해 X가 일어난 곳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건 진짜 근데 어렵긴 하다. 자, 지금 1번부터 볼게. 사건 X가 가의 관성계에 일어났다면 가는 나보다 사건 X를 뒤늦게 관찰하겠군. 맞아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왜지? 지금 가는 이거는 여기는 뭐죠? 실선이죠. 나는 점선인데,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수직으로 내린 선은 더 멀어요. 그래서 지금 가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그죠? 그 다음에 사건 X가 가의 관성에서 일어났다면 나의 이동 속도가 더 느릴수록 사건 X가 일어나는 곳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가 가에게 더 길게 관측되겠군. 그죠? 이거는 뭐니? 지금 나의 이동 속도랑 상관없이 가의 좌표계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점이 변하지 않아요. 그쵸? 빛의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통일 아니고 빛이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사건 X가 나의 관성에서 일어났다면 사건 X가 일어날 때까지 빛이 이동한 시간은 가의 관측 결과보다 나의 관측 결과에서 더 길겠군. 이걸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가가 나보다 멀거든. 이거는 일단은 답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4번이 답인데, 사건 X가 나의 관성에서 일어났다면 나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수록 사건 X가 일어나는 것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가 가에게 더 짧게 관측되겠군. 여기 잘 봐. 나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수록 사건 X가 일어난 곳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가, 그렇죠? 더 짧게 관측되겠군. 이동 속도가 더 빠를수록, 그쵸? 당연히 속도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뭔 말이죠?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도가 더 커져요. 그쵸? 회전하는 각도가 더 커지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더 짧게 관측되거든. 니네가 이게 이제 이 좌표계, 이게 지문이 너무 불친절한 게 민콥스키 좌표계 이건 물투에서도 안 나올 거라마. 내가 예전에 되게 물리 막 이 시공 이런 거 이론 뭐 공부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이게, 그죠? 당연히 더 짧게, 그지? 관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이 회전하면 요런 느낌은 알겠죠, 그죠? 그지? 짧아지는 거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한번 그냥 이해 못해도 돼. 민코스피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봤거든요. 역시 시간이 없네요. 딴 걸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이 할 거고, 오늘 이런 지문 하나를 한 거가 여러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그죠? 이것도 버리고 오면은 머리 때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이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다음 수업 준비하거나 자습해야 되는 사람 자습하시기 바랍니다.